두 번째 세션인데요. 어쨌든 두 번째 세션 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경영교육 혁신 세미나의 그 한 시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학회의 그 경영교육 혁신위원회가 주관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냥 오직 그냥 한 분 한상만 학회장님 말씀을 잠깐 여기 재무관리 세션이라서 한 번 더 등단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현상 교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세션에 이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MIS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학 교육의 위기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다 이미 아시다시피 전공에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전공 간에 굉장히 큰 벽들이 쳐져 있고 오늘 MIS에서도 아주 크게 느꼈지만 이 벽을 넘기가 어렵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더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아마 파이낸스 쪽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더 깊이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고 더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위기감이라고 했을 때는 융합교육을 얘기를 하고 벽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진짜 경영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큰 흐름을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못하는 위기감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 얘기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정말 현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이니까 꼭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융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이런 교육을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고안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우리 임상훈 원장님을 중심으로 또 전성율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또 저희 경영학회가 세 기관이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지혜를 집단지성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려 주셔서요. 우리 이 세션을 조직하신 이현상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주최 측하고 얘기해서 시간을 더 벌 수 있도록 너무 시간이 적으니까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이현상입니다. 사실은 오늘 그 재무 분야 교육 혁신 사례 이런 주제로 그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는 장이 잘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영학 교육의 현상을 보는 것 같은 좀 약간의 소홀함이 좀 있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 엄마 손을 잡고 그 장에 가면은 항상 설레었어요. 그러나 그 설렘을 항상 부응시켰어. 장에 가면은 볼거리, 먹거리 또 뭡니까? 놀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의가 사람이 몰리고 장이 쓴다라는 얘기는 그 강의가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미래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그 강의를 통해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강의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그런 강의가 많을수록 경영학 분야에 그런 강의가 많을수록 경영학 분야가 더욱더 활성화돼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런 주제로 평소에 오랜 동안 경험이 있으신 강의 경험이 있으신 권태호 교수님께서 한 주제를 맡아서 해주시고 또 강의 또 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되는 우리 또 중견 그 교수님이신 유니스트의 이준엽 교수님께서 한 세션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부분은 상위 레벨이랍니다. 그런데 대학 이상의 그 성인들의 학업 성취도는 하위 레벨이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소위 말해서 질문 빈곤 사회,
서로 질문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교수법을 통해서 창의적인 그 강의를 통해서 혁신 역량을 자꾸 고무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그런 데 대한 반성으로 오늘 그러한 강의 교수법들을 개선함을 위해서 그러한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제한된 시간에 얻어갈 수 있는 그 AOL에 있어서 학습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권태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회는 충남대학교 권태호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 토론회는 전남대학교 양채일 교수님 수고해 주시고요, 경상대학교 문성주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스트의 유준혁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요, 조선대학교 오갑진 교수님 토론회,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이상로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한 7년 동안 강의해온 재무의사 결정론이라는 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생각하게 된 것은 학생들이 점점 제 강의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언뜻 생각이 난 것이 교수법을 좀 바꿔보자. 그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문제중심 학습, 즉 PBL 교수법이었는데 그걸 좀 도입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하게끔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마음 한 구덩이에 이 부담이 되는 것이 우리 재무금융에서 PBL을 있는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너무 잃어버리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사실 그 재무금융에서 PBL을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은 지금도 제 생각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화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제중심 강의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주제별로 나누어서 하는 강의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중심 강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는 그러한 교수법인데 교수님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조화를 좀 생각해 보자.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춰서 학생들이 뭔가 하게끔 하고 그러면서도 가르쳐야 될 내용을 좀 다 가르쳐 보는 그런 방법을 제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잘된 사례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께 말씀드린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교육자로서 교육 현장에서 갖게 되는 어떤 문제의식, 고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공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저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교육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기업 재무 분야에서 재무의사 결정론이라는 과목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 설계, 강의 성과,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 재무의 주제는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재무관리라는 그 과목으로 되게 이 정도 주제를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이 정도 강의를, 재무관리가 이제 필수니까 전공 기초라고 해서 커버를 해주고요. 이 분야는,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기업 재무의 중요한 주제인데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되게 기업 재무를 재무관리 한 학기 강의로 다 커버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들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이 환경 관리라는
환 노출 관리라고도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그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주제지만 사실은 환 노출 관리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재무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선행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나 위험 수익 관계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환위험 관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주제인데, 저는 여기에서 이 환위험 관리, 즉 환노출 관리를 문제로 정의를 하고 이 환위험 관리를 분석하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 재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좀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이 주제들을 다 같이 강의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이 문제 중심 학습의 장점과 주제 중심 학습의 장점을 좀 확보해 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자존감, 성취감을 좀 높여보자. 학생들이 제 강의에 대해서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것은 그 강의 속에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성취감, 자존감 이런 거를 제가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했었고요. 그리고 기업 재무의 주제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문제 중심 학습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그 방법은 도전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주제들을 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해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의 몫입니다. 원래 PBL을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면 교수자가 문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정의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 해결을 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학생들이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너무 한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강의에서는 제가 도전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주제들을 제가 정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그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결과는 이제 보고서로 제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에 지난 학기 학생들이 제출했던 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삼양식품과 농심의 환노출 비교 분석, 또는 뭐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제철의 환노출 비교 분석, 이런 보고서를 학기 말에 내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1주에서 6주차까지는 기업의 환노출을 추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기업의 환노출 추정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를 하고 조편성을 하고 학생들이 분석 기업을 선택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6주차까지 하게 됩니다. 뭐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라든가 엑셀을 이용해서 환노출 회기 개수를 추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를 해주고요. 7주차에는 시험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기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8주에서 10주차까지는 이제 조별로 선택한 기업들을 분석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실습, 저는 실습이라고 부르는데 실습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 기간까지 가면은 학생들이 되게 이 골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제 워딩을 조금 하는 조도 있는데 워딩을 다 마치지는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11주에서 14주차까지는 아까 오른쪽에 보여드린 나머지 주제들, 뭐 자본 구조라든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워딩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학생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첫 강의에서 이 재무 의사결정론이란 이 강의가 교육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공부할 때는 교수님께서 이거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묻고 따지지 않고 제가 열심히 외우고 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고 왜 내가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즉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여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경쟁이 있어야 된다. 기여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지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도 함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고통은 여러분에게 큰 경험이 될 것이다. 조원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뭔가 분석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경험이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은 여러분에게 소통의 방법을 알려줄 것이고 특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완성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외부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쟁에 대해서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경쟁은 우리가 보통 보상을 받아야 되는 승자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 지금 이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 경쟁은 그런 경쟁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경쟁이다.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었고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경쟁에서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분야로 진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잘 되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것도 여러분에게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과 강의의 관계를 자주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딱 알려주면 오케이 내가 얘기했으니까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학생들을 그렇게 잘 믿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저처럼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이 강의는 그냥 보통의 강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설계된 교육의 목적과 잘 융합된 그런 강의라는 것을 제가 강의에서 강조를 합니다. 아까 PBL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통 PBL은 그 출발이 문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환율이 달러당 1,800원이 된다면 현대자동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학생들 의외로 관심 많습니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출이 잘 된다든가 수입이 잘 안 된다. 심지어는 이런 답변도 해요. 현대자동차가 공경에 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율이 1,800원에 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무슨 위기가 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주에서 6주 사이에 그러한 다뤄주는 주제들이 왜 필요한가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거죠. 환율이 변동하면 이러이러한 현대자동차에 이러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분석해 보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 수행이 일반적인 팀 프로젝트의 수행이 아닌 창조적이고 중요하고 필요한 그리고 어려운 문제. 이건 학부에서는 좀 어렵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학부에서는 좀 어렵다. 근데 나와 여러분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 조화로운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설계를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주제 중심 강의를 하다가 그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제를 하나 내놓고 과제를 수행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강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설계된 강의이다.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설계된 강의이다. 이런 거를 제가 학생들에게 잘 설득을 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 수행이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라면 1주에서 6주의 과정은 교수가 구슬을 준비해 주는 과정이고, 그리고 구슬을 다듬고 장식해 목걸이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문제 해결이다. 이건 여러분의 몫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구슬을 제공하겠다. 그 구슬을 가지고 무슨 색을 칠하고 어떻게 다듬고 뭐 어떻게 실에 끼워서 어떤 목걸이를 만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제가 일반적인 PBL과 내 강의의 차이점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PBL은 구슬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나는 나의 교육적 경험에 의해서 볼 때 우리 이 과목은 구슬을 준비하는 것까지는 내가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학생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죠. 학생들이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게 좋은 거야. 뭔가 중요한 것 같아.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과는 제가 주관적인 성과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강의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할 때는 무덤덤했던 학생들이 강의가 진행될수록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하라고 하지 않은 것도 막 하고 막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찾아와서 수업과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최종 면접에 갔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면접관 중에 한 분이 너무나 관심을 많이 보이고 여기에 대해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은 취업을 했겠죠. 했으니까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재무금융 분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충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부에서 재무금융으로 취업하는 학생이 30%가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도로 나온대요. 그 왜 나오냐? 뭐 적성이 안 맞아요. 뭐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자기가 그런 분야에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기가 이거 내 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이거 정말 내 길인 것 같아.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제가 뭐 잘해서 말씀드린다 그런 건 그런 관점보다는 교육자로서 교육의 현장에서 갖게 되었던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가려는 그 노력의 과정, 이런 거에 대한 공유라고 생각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교육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전남대학교 양철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리 어디다 두시는지 기억하세요? 아까 바로 바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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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뒀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맞으실까요?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여기. 예, 권태규 교수님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뭐죠? 이 교수님, 이준혁 교수님 거든요. 두 개를 보면서 교육에 대해서 뭘 좀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발표한 내용을 포괄해가지고 좀 더 넓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할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교육자와 이제 교육 그 학문 그 세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태규 교수님 내용 중에서 뭐죠? 뭐 교육 강의가 교육에 갖는 의미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준혁 교수님께서 래퍼 빌딩 그 문제에서 했는데 이제 그쪽 관련돼 가지고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설득엔 소피스트 우리는 별로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소피스트가 사람을 그러니까 설득의 기술인 거죠 사실. 설득과 연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게 뭐죠? 수사학, 레토릭, 수사학이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토스가 말하는 사람인 것이 그러면 화자가 되는 거, 화자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또는 뭐 전문성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토스, 청중,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로고스 이런 식. 그래서 화자와 청자와 내용에 대해서 에토스, 페토스, 로고스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 교육이 됐든 뭐 설득이 됐든 뭐가 의사 인포메이션 전달이 되려면은 일단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 이게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렇겠죠. 신뢰성과 맞는 이제 내용이 그래서 에토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쉽게 말하면 뭐 품성이나 품격에 나오는 뭐 인간적 신뢰감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육할 때 교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급자 이중의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에서 또 생각되는 게 학생한테 대해서 이제 교수가 하고 싶은 말과 학생이 듣고 싶은 말 이런 이야기인데 마케팅에서는 소비자는 왕이니까 뭐 그쪽 원하는 데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학교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은 학생이 뭡니까? 교육의 소비자입니까? 교육의 고객입니까? 고객 측면도 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학생이 교육 시스템의 아웃풋이어가지고 그거를 기업이나 다른 조직이 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학생이 제일 공품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의 이런 이중적인 성격, 그러니까 고객적인 측면, 고객이면 학생이 왕해가지고 교수는 학생한테 구박하면서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상한 게 이제 제일 공품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학생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주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이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육 철학과 관련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꼰대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에서는 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다 또 관련된 게 그 집중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업 시간에 딴지 잠단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고민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중학교, 고등학교 쪽에는 가끔가다 이제 가볼 때가 있는데 가서 강의하다 보면 한 20-30% 좋은 애들 있어요. 아예 자네들 많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수업 시간 하면은 그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크가 고민인데 그래 아래 20-30%는 나머지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뭐 주춧돌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돈을 내주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려다가 야 그래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게 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안 들고 있으면 일어서 가지고 막 뭐라고도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게 좋은 건가 이게 가장 좋게는 모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재밌게 해가지고 재밌게 듣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될 경우에 이제 과연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건가 강제로 듣게 하는 게 좋을 건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일단 가르칠 내용 이야기인데 그래서 채덕지 제일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시각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아까 그 꼰대 이야기인데 강인함도 중요합니다. 강인함이 그래서 역경이 필요한데 요새는 우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겠죠. 어렸을 젊었을 때 고등 사서도 한다 했는데 제 아들한테는 물어달라고 하냐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세상이 계속 그 온실같이 좋게만 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강인함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수업할 때 중간중간 꼭 강인함 이걸 길러주려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인비의 도중과 응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AI와 경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창의성과 감성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창의성과 감성, 공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공감이라는 게 사실 윤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면은 윤리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윤리된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생각 생기면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있는데 고민이 그겁니다. 뭐냐면 사실 윤리의 기본이 그 골든 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의인 타인 살려주고 죽은 사람이 뉴스에 나왔다. 근데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 부인하고 같이 보고 있다. 근데 초등학교 예를 들어 5학년짜리 아들이 있다. 근데 부인이 그거 보면서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버전이 예를 들어 부인이 야 절대 저렇게 따라하지 마라.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 따라서 하면 안 된다. 부인한테 동의할 건가? 아니면 아무 말도 가만히 있을 건가? 아니면 아니야. 뭐네 안 좋을 정도면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할 건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의인을 따라서 해라고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못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가르칠 거나 남의 자식에 가르칠 거나 똑같은 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 사실. 이런 문제인데 상당히 좀 그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야기하냐면 그 아까 그 학생이 과연 뭐죠 그 고객이냐 아니면 뭐 제공품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김예수 한 10년 전에 있었잖아요. 고대 이거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 그래 대학을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대학 쉽게 말하면 뭐죠 그 회사한테 뭐죠 그 인력 공급 업체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분이 고민이 나니까 그 회사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꼭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취업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되 교양에 있는 민주 시민.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 해가지고 좌우 난해가 계속 싸우지만은 저는 두 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죠 일반적으로 그 정권 잡으면은 항상 산업화 역군만 길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뭐죠 교육부 통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산업화 역군 해가지고 어떤 뭐 맨날 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주권자거든요. 기본적으로 주권자 혈자라 주권자의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죠? 도구적 합리성이 아니라 뭐 가치 합리성 이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어진 문제만을 해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골라야 될 건가를 그런 가치 그런 사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죠? 그 전에 그 김예슬을 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사실 저는 수업 시간 때마다 1년에 한두 번 꼭 요 얘기를 하는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이 왜 대학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대학에 꼭 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좀 생각 좀 해봅니다. 대학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교수 아까 말한 에토스 관련돼 가지고 교수 인테그리티 문제 나오는 거 사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까 MIS는 좀 덜 그렇지만 우리가 학문 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이데올로기성이 있는 학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재무관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경영학 중에서 다른 분야는 CEO한테 어떻게 좋은 칼을 쥐어줄 건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재무관리에서는 이 CEO도 나쁜 놈일 수 있으니까 이 삥땅 못 치게 감시해가지고 뭐 견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도까지 하는 게 재무관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분야보다는 훨씬 더 그런 좀 훨씬 더 뭐랄까 좀 고차적인 학문이라고 서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진갈레스라고 미국 그 재무학회 회장했던 이 사람이 뭐죠 그 Does Finance Benefit Society 과연 재무관리가 사회에 뭐 유익하냐 이런 연설을 하면 그 회장 마침에서 하는 연설에서 쪽인데 한번 찾아보면 정말 좋겠어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쉽게 말하면 요새 그 지식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전문가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권력자나 금력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 수족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뢰를 찾아야 아까 말한 에토스가 있어야 돼. 에토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좀 생각할 분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르트르가 한 이야기는 가장 혜택받지 못한 계층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어느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할 건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 아까 말한 CEO한테 뭐 잘 쓰여질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CEO가 나쁜 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리인으로 하는 건데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시스템도 그렇게 갖춰져야 되는 거고. 교육부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뭐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죠? 그 좌우 입장 이야기했는데 어디 보니까 인신공존 의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편한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불편하더라도 그걸 알아야 될 자기가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모르지만은 최소한 자기가 지식인이 되려면은 그런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신 의무. 자기하고 정말 마음이 안 맞고 기분 나쁘지만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의무 플러스 뭐죠? 겸허함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공정합작도 강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자에 누구와 공감하기로 선택할 건가. 아까 윤리의 기본이 공감이라고 그랬는데 누구와 공감해서 누구 입장에 설 거냐 이런 이야기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를 내 편으로 할 거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재무관리 쪽에서 여러 가지 시민 정책 생각할 때 그 과연 CEO 내지는 그 뭐죠 지배 대주주가 좋으면 좋은데 나쁠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런 그런 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재무관리 이쪽 해가지고 그래서 뭐죠 그 아까 대리인 이론 특성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진갈래스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재무금융에 대한 혐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돈 빼먹고 튀는 게 금융인 거죠 사실.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취지가 엄청난 보수 그다음에 뭐죠 금융위기가 그러니까 매일같이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다음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뭐 약탈적 금융 이런 이야기. 그다음 특히 이 부분 누가 뭐 발음 어떻게 후라나 후루하 어쨌든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 해가지고 제조업체와 쉽게 메이커스는 제조업이고 쉽게 말하면 테이커스는 금융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열심히 뺐땀을 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금융이 홀라당 해본다 이런 식으로 욕하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책인데 그래서 고용은 금융 분야가 고용은 4%밖에 안 되는데 GDP의 7%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수익의 25%를 가져간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당히 좀 고도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도의 수술을 하면서 상당히 좀 사회에 뭐랄까요 좀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저희 전공이 제목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또 슐러의 뭐죠? 슐러의 그 파이낸스 앤 그 소사이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무와 뭐 그 소사이티 해가지고 아주 내용이 좋은데 거기서 고울 아키텍처라는 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파이낸싱이 불가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혹시 나중에 뭐 재무 관련 영화가 무지 많아가지고 영화 통해서 좀 배우면은 재밌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어디더라? 그 빅 쇼트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제가 이제 금융기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위기를 어느 감지를 했죠. 퀀트 얘네들 감지를 했죠. 그래갖고 그냥 공매도 들어가지고 돈 엄청 벌리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거가 고민해 가지고 실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라스베가스 스트립 댄스 하는 그 만나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한 6개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스트립 댄서예요. 그래서 야 얘가 수입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또 어디 또 가봤어요. 대출 받아서 가봤더니 누구 찾으니까 그 집에서 나오는데 세입자가 나오면서 누구 이름 말하니까 그거는 저 집 주인 개 이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죠 그냥 그 과다하게 나가버린 것을 그 뭐죠 실사 가서 확인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교육할 때 아주 도움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대 상황적 특수 문제를 생각해봤는데 요새 가장 큰 게 지속 가능성 문제죠. 물리적으로 뭐죠 뭐 지구 온난화 내지는 뭐 이런 이야기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야기인데 우리 재무관리 쪽은 이제 사회적 차원의 불균형에 과연 그 해소에 기여를 하느냐 아니면 그게 심화에 기여를 하는가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그런 이야기하고요. 특히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CEO 리스크 이 분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빵간에 들었다 나오고 이런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생각에서 살려줘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미국 생각하면 뭐죠? 몇백 년 그냥 형을 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러 문제 생각하면서 우리 파이낸스도 존재 정당성, 특히 사회적 정당성을 우리가 확립하지 못하면은 파이낸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문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서 사회 차원에서 현실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개인 차원에서 취업 능력만 갖춘 물론 그래서 아까 제가 뭐죠 산업 뭐죠 그 취업 능력을 갖춘 민주 시민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특히 재무 관리는 취업 능력만 아니라 민주 시민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주권자 입장에서 그 뭐죠 기업이나 그걸 감시하는 이런 것들 여기서 이상입니다. 우리 양 교수님은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데 토론을 하시느라고. 네, 자 이어서 우리 문성유 교수님. 네.
저는 따로 자료 없이 그냥 자료가 없으십니까? 토론을 맡게 된 그 경상국대 문승주 교수입니다. 저는 그 양철 교수님처럼 이렇게 발표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그 지식이 내게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토론한 것은 그 오늘 전 토론 앉아서 이렇게 이제 편하게 아까 큰 교수님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 실제 제가 저도 20년 이상 이 과목을 강의하면서 느낀 소외감을 그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영 전체 과목 중에서 요새 학생들이 전공 필수가 아니면 기피하는 과목이 그 파이낸스하고 어카운팅 회계 두 과목입니다. 그게 원인을 따져보자 그러면 나머지 인사나 마케팅, 뭐 생산이나 MIS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기초적인 이제 수학적 기초 베이스가 없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그 작년 뭐 매년 하고 있지만 저번 학기 같은 경우도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그 말 그대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무 금융 분야 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애들에게 취업 상담을 하게 되면 수업은 듣긴 싫어하는데 다 그쪽으로 지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재무 관리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고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좀 약간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지금 한 20년 이상 진행하게 되면 아까 두 가지 학습 방법 중에서 주제 중심 학습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재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한마디로만 돈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자금 조달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전체 학부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은 한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눠지는데 초급 단계는 학생들이 그런 대로 좀 따라와요. 보통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심어주고 투자에 대한 평가라든지 주식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라든지 채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실제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과제로 내주기도 하고 또는 제가 실제 그 뭐 사업을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케이스를 갖고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일부는 아까 교수님처럼 문제 중심에서 아까 전체 그 학기 거쳐서는 못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가 미리 했던 것을 아주 요약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팀별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게끔 제가 했던 걸 다시 반복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초급 수준은 아까 기업의 초급 단계 기업 재무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쪽에 만일 그 내용이 제시되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교육 가득한 게 저희가 재무에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흔히 말하는 그 이게 깔딱고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그 다음 여기를 넘으면 쉽게 갈 수 있고 못 넘으면 어려운 건데 바로 위험하고 기대 수익률 자체를 그냥 일반적인 대화로 설명하면 이해는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부분, 로리스크 로리턴 부분을 실제 지금 현재 가상화폐 투자의 실패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걸 이제 마코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이든지 아니면 CAPM 이론으로 딱 가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그 수포자가 아니고 제포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좀 고민인 게 문제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이론 부분을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전에는 저 이론에 대한 프루프 증명을 뭐 듣든 못 듣든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강제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 이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엑셀로 구현을 다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계산은 다 된다. 수식에 대한 증명은 몰라도 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알면 된다라고 하고 만일 더 깊게 관심을 가져서 대학원을 만일 간다고 하면 그때는 엑셀로 구현됐던 것을 한번 그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한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면 모델 자체가 고정되기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이 재무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지금은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시간적 부담을 들기 위해서 엑셀로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단계 의사결정 단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보통 이때쯤 되면은 다행히 이제 그해 체육대라든지 축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수업이 마무리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마무리 못 되는 게 주로 이제 기업에 보면 최고
그 경영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뭐 전환 자본 구조라는 것은 부채를 사용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아예 무부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도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애들은 알아듣는데 이론 이야기하면 애들이 또 몰라요. 뭐 MM 이론하면 그때부터 애들이 또 돌아버려요. 그냥 간단하게 만일 지금 개인적으로 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카드 안 쓰고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슈되는 게 이제 배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유보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것이 기업 가치에 미친다는 것도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참 좋은데 그거를 또 이론하면 또 힘들어하고 마지막 M&A 같은 경우는 사례 하면 참 좋아하는데 그걸 또 약간 이론적 좀 어려운 이야기하면 또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권 교수님 그 방법에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도 그 아까처럼 주로 하는 게 과제마다 그 예제를 주고 퀴즈 형태로 해서 체크를 했는데 이 방법이 아니고 만일 보통 저희가 재무 관리가 전공 필수니까 3학점입니다. 그러면 15주인데 저희가 뭐 통상 2주는 중간기간을 빼면 할 수 있는 게 13주, 한 주 또 혹시 다른 거 빠지면 12주가 되면 3학점에 6주를 전 후반기로 나누어서 2시간짜리 타임에는 아까처럼 가능한 쉬운 예제를 갖고 기본적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뭐 아까처럼 그게 뭐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 아까 주제 중심이긴 한데 하고 1시간 타임을 12주로 나누면 12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시간 1시간마다 아까 6주 정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팀 구성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미리 사례는 아까처럼 주제별로 만들어 놓은 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팀이 선정하게 하고 그다음 팀이 구성하게 나게 되면 과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팀이 6주 동안에 실행을 해서 마지막에 발표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게 하는 게 제가 쓰는 방법이긴 한데 최근에 와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제가 이제 경상국립대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학생 수 학년이 줄다 보니까 들어오는 학생 수준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미적분 약간 개념이 들어가는데 아예 그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과연 그 어떻게 할 거냐. 달리 말하면 팀을 만들어도 팀 내에 개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한 학생이 5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만약 30명 학생이라 그러면 저희가 5명 하면 6팀이 나오는데 그 팀에서 한 학생이 뛰어난 학생이 개인차가 뛰어난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 전체로 주도가 다 되어 버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과제를 했는데 한 학생은 분명히 그 경험을 했는데 나머지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체 그 한 학기 동안 왔는 과정 내에서 그 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특정한 학생에게만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저도 지금 답은 못 내고 있는데 그 팀 구성할 때는 가능한 학생들 보고 그 또 뭐 좋아하는 학생들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또 뭉치고 못하는 학생 뭉치다 보니까 또 나 발표시키면 엄청난 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문제 중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권 교수님도 그런 그 고민을 하셨다니까 좀 동지로서 예, 격한 감정을 느끼고 제가 좀 바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교수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발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면 혹시 재무 쪽에 어떤 플랫폼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례 케이스를 올려서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를 왜냐하면 학교마다 학생들 수준이 다르고 그다음 취업하고 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사례도 그 학교나 학과나 그 시점에 들어오는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주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만일 간다면 오늘 주제가 이제 교육 경력에 대한 혁신인데 보통 저희가 말한 교육이 오늘처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행되는 게 아니고 상호 쌍방에 대한 것이 된다고 하면 아까처럼 주제 중심은 아까 전체 시간 3시간 중에 2시간을 하고 1시간을 그렇게 한다면 아까 조화는 말씀을 했는데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조화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학생 수준들이 만일 뭐 대학원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아예 그 오픈의 토론식으로 해서 그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잡아갈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대학원이라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런 수업이 가능한데 학부 같으면은 많이 좀 이끌어줘야 되고 챙겨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그 이론적 내용도 설명은 했을 때는 다 알아들었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했는데 시험을 중간 기말 평가해 보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금융 강국이 된다고 하고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해서 금융이 상당히 중요한 그 위치를 또 차지하고 그다음 저희가 기존에 했던 학부에 써 있는 내용 외에도 지금 현재 뭐 빅데이터 AI라든지 그리고 이제 핀테크 같은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던 일방식 주의식 교육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그 찾아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학습해 두는 것이 미래를 대해서 중요한 교육적 전환이 되고 또 그런 것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권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두 분 교수님들 토론해 주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준엽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의 이준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제목을 강의 경험에 대한 소고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가 저 뭐 사실 교수법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여기 세미나가 경영교육 혁신 세미나이지만 제 지난 8년간의 그 교수 생활 경험과 그리고 2년 동안 또 박사 과정에서 그 수업을 좀 처음 그때 한 그런 10년간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느낀 점 아니면 그런 강의 팁 이런 거를 좀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하고자 이렇게 소고라는 작은 생각이라는 그런 식으로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재무 수업을 중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좀 석박사 그런 세미나 수업도 사실 그 2과목 정도로 가르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좀 강의 팁도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톡의 그 아웃라인은 이런 식으로 좀 교수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디테일한 건 없고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냥 간단한 생각을 몇 가지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저는 또 기본적으로 강의를 할 때 첫 학기에 그 첫 주에 학생들과의 그 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그거는 어떤 학생들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처음 사람을 만날 때 그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 하는 그죠 인간관계 그런 거에 대한 스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학생들의 지식을 좀 이끌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능동적 인출이냐 아니면 수동적인 방법이냐 이런 게 좀 교육학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제 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교수법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learning by doing 제가 하면서 그냥 스스로 배우고 또 그때그때 팁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게 거의 저의 그 교수법이라고 말하면 사실 너무 큰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의 팁, 강의 스킬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없지만 어쨌든 주로 하면서 스스로 배우게 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교수법을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좋은데 이게 그럴 사실 동기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야 이게 특정한 점수나 뭐 논문의 퀄리티나 그거에 따라서 제가 성과 평가를 받는 게 있지만 티칭은 제가 엄청 잘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저기가 굉장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못해서 제가 뭐 티칭 센터에 끌려간다는가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딱 교수법을 공부해야 될 동기 자체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왜 교수법을 알아야 될까?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걸 비유하자면 내연기관의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한 3만 개의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만 개의 부품 중에 이게 한두 개 없어도 자동차가 잘 굴러가겠죠.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여름에 실제로 경험한 건데 그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꾸 그 배터리 사인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을 했는데 그 여전히 그 계속 이 사인이 떴는데 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지라 뭐 괜찮겠지 하고 계속 운전을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7월에 그 더운 여름에 길 한가운데서 차가 딱 멈춰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너레이터라는 발전기의 그 문제, 그 사인이 뜬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두 개 부품 없이도 굴러가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법이라는 것도 제가 이거를 잘 알고 있다면 좀 더 이렇게 큰 이렇게 bird's eye view라고 하죠.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뷰를 가지고 학생들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은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느냐. 저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 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굶겨서 바닷가로 보낼 수 있을까. 그 학생들은 진짜 자기가 바닷가 가서 고기 잡아야 될 정도의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는 있지만 제가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게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모든 거를 1부터 10까지 숟가락을 가지고 다 떠먹여주는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거를 다 가르쳤었는데 이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 결국 동기부여인데 그거를 학생들이 자기가 숙제를 하고 자기가 직접 해야지 그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100번 얘기해도 절대 귀에 안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문제 풀고 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게 이제 메타인지 학습의 기본인데 그런 거에 좀 주안을 두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라는 이런 큰 이벤트가 기대치 않은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제 티칭에 대한 그거를 리플렉션하는 계기가 된 게 다 녹화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보지 않다가 녹화를 해서 보니까 제 얼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제가 티칭할 때 이렇게 얼마나 좀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많고 이게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지를 그런 걸 좀 보고 아 이런 버릇은 고쳐야 되겠다.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구나.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교수법이라는 게니까 되게 큰 부분이더라고요. 체계적 교육 필요성은 이 교육의 목표, 설계, 개발, 실행, 평가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과정이 교수법인데 저도 그냥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넣었고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레포트 빌딩이라는 그 첫 시간에 결국 첫 주에 그 강의 세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레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불어여서 T가 이게 묵음 같은데요. 어쨌든 그 라포라는 게 가져오다 참조하다는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말이고 결국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 관계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첫 시간에 굉장히 뭐 처음부터 제가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많고 그거를 잘 하면 사실 그 학기에 굉장히 좀 부드럽게 굴러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라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빌딩 라포 또는 라포 빌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EQ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라포 빌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어인 자료 이유가 저희가 그 유니스트가 이게 다 영강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아직 한글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뭐 할 때 좀 그래서 영어 다 뭐 강의 계획서도 영어고 다 영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라포 빌딩을 위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좀 이런 팁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정리를 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좀 친 거를 보면 그게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름을 외우는 거.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유니스트 좀 수업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뭐 20명에서 많아도 한 4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름을 외우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큰 학교에 많이 분들이 교수님들 계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이름을 외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시죠? 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어떻게 됐죠?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진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 학생들의 이름을 저는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출석부를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 그 출석을 뽑아서 얼굴과 이름을 매치해서 좀 외우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딱 이름을 부르고 얘기를 하면 그 학생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반응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당연히 좀 되도록 일찍 가고 제일 늦게까지 이렇게 수업 클래스룸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서로 이렇게 채팅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칭찬하는 거, 항상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티칭 센터라는 데 가서 한 몇 주 정도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할 때 그거를 반응하는 그런 한 4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딱 받으면 나는 네가 그 질문에서 기쁘다. 뭐 I'm glad you asked that ques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뭐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내가 마지막으로 너의 질문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을 했느냐 그 확인 단계까지의 이걸 그거를 하는 게 그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프로세스를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을 때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Don't forget to smile 이건 좀 쉽지는 않은데 좀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첫 시간에 제가 또 나눠주는 이 시트, Get to know sheet이라고 GTKS 제가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저 간에 인포메이션 에이시미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뭐 종이에다가 학생들의 일반적인 이런 이름이나 취미 특기 등의 질문들, 그죠? 뭐 최악의 수업, 최상의 수업은 어떤 경험이었냐 이런 것까지 넣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좀 더 어프로처블한 이런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모지콘 좋아하는 게 어떤 거냐, 제일 좋아하는 게 뭐,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훌륭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식의 이제 좀 그 학생들이 거기에 써냄으로써 제가 그거를 보고 또 어떤 학생이 특이한 점이 있으면 그걸 기억하고 그런 걸 수업 시간에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 그게 좀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GTKS라는 Get to Know Sheet을 이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한다. 그리고 뭐 다 교수님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교훈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맨 단원의 마지막에 이런 좀 교훈이 될 요소들을 학생들에게 수업과 상관없이 넣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몰입 그래프 이거 아시죠? 이게 칙센트 비하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말한, 그죠? 그러니까 플로우라는 게 이 몰입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X축에 보면 이 스킬의 정도고 Y축이 이제 챌린지, 일이 얼마나 챌린지하냐 그 정도인데, 너무 스킬이 높은데 일이 챌린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루함을 느낄 거고, 저 너무 스킬이 없는데 일이 너무 챌린징하면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에 그런 자기의 스킬과 챌린지가 잘 가는 이 부분에 그
몰입이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서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요즘처럼 좀 살기 힘든 시절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 단어 보시면 이게 다 붙인 이 단어가 더, 이게 제가 잠시만, 여기 보시면 이게 The dream is nowhere로 읽을 수도 있고요, The dream is now here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뷰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식의 또 그 챕터에 이런 거를 넣어서 학생들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 케이스를 종종 이제 이용하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수업의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뭐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 그 밸류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버드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더니만, 물론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게 하고 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좀 우수한 학생들의 피드백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중간에 무기명 중간 평가, 그러니까 보고 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중간고사 보고 나서 어땠냐 피드백을 저한테 좀 제공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물론 이름은 쓰지 않고, 그래서 그 피드백을 또 학생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이런 일은 좀 좋았다, 이런 일은 좀 안 좋았다. 그래서 그런 좋았다 안 좋았다는 점을 대해서 제가 되도록 좀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는 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뭐 하버드 케이스인데 이게 좋은 점이 티칭 노트가 저희 인스트럭터한테는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고 자세한 어떤 페다가기컬 objective라고 해서 티칭을 하는 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케이스를 적용하면 좋다는 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티칭 노트를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하버드 케이스에 있어서 뭐 퀘스천까지 다 이렇게 사실 만들어 주죠. 어사이먼트 퀘스천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한 25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뭐 25분에 이렇게 써라, 뭐 이런 식의 또 얘기가 있고요. 제가 이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거 연결이 제 컴퓨터에서 이게 연결이 됐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어떻게 복사를 해서 저걸 해야 되나? 이걸로 표시한다. 예, 제가 다운로드. 예.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이게 안 되나 봐요. 그죠? 다운로드가. 예. 그래서 이게 잠깐 그 작년에 했던 그 하버드 케이스의 경우인데, 그 보면 여러 가지 그 뒤에 테이블들이 재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들을 제가 구성하려면 힘들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이블에 나와 있는 숫자를 만들어주는 이것도 다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밸류에이션,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사실 분야인데 거기에 관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 거를 이제 마지막에 학생들하고 공유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도 친절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좀 시간을 들이시면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수업 자료에 있어서는 그 가능한 한 이제 자세히 넣는 이유가, 이게 제 자신을 해칭하는 방법이죠. 학생들에게 불만이 있을 때
너 봐라 수업 계획서 이거 내가 다 말한 거 있다. 네가 읽어봤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자세히 하고 있고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수업 계획서를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했던 그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파이낸스 수업이 처음 해보니까 이게 강의 스케줄을 제 자신이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진도의 절반도 못 빼게 됐는데 그럴 때는 결국은 이게 안 좋으니까 다시 그 학생들에게 강의 스케줄을 다시 제가 짜서 배포하고 이렇게 예고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잠깐 그 기업 재무 수업 계획서를 보여드리면 이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뭐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웨이 스킴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의 그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점수의 그런 가중치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룹 프로젝트가 뭐 15%인 것도 있고 이 웨이스킴 2는 20%고 뭐 퀴즈도 어떤 건 15%고 이 웨이스킴 2에서는 25%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생은 이제 퀴즈를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 그룹 프로젝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방식인 간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자기의 최종 점수라는 걸 줌으로써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보이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어쨌든 되도록 디테일하게 다 넣습니다. 여기 강의 계획서에다가. 그래서 제가 해칭을 할 수 있게 학생들이 이런저런 얘기 갖고 불만을 안 하게 그렇게 해서 각 챕터마다의 문제까지 다 미리 이렇게 넣어서 좀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그죠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교수법에 대한 좀 능동적 인출 뭐 이런 것 좀 제가 가져왔는데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이게 좀 대학원 수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학생들에게 논문 이제 그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발표할 때 요렇게 그러니까 자기 페이퍼인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I examine my findings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자기의 좀 주인의식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맡은 그 주의 자기 발표자가 굉장히 좀 주인의식을 느끼고 네 페이퍼처럼 마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좀 얘기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좀 대학원 수업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요. 예, 제가 시간상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제약된 관계로 자, 오 교수님 토론 한 5분 정도 이렇게. 우리 이 교수님도 토론 5분 정도 방을 사용하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토론 기회 주신 이현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선대학교에서 재무관리 일을 가르치고 있는 오갑진이라고 합니다. 5분을 주셨는데 네, 4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걸 쭉 들어다 보니까 제가 12년 동안 재무관리를 가르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기피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재무관리고요. 그렇지만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분야는 금융권입니다. 이게 서로 간의 괴리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될까 엄청 노력을 하는데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12년 동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 부임하고 한 3년 차 되는 해에 저희 학교에서 FRM이라는 거랑 CFA라는 그 국제 재무 자격증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업을 그거에 맞춰서 듣게 하고 다시 그걸 수업 듣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동기부여가 스스로 만드는 걸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대학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저희 정도 수준의 대학에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학생들이 모티베이션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학생들이 FRM도 뭐 한 10명, 20명씩 따기 시작하고 걔들이 또 취업이 되고 선배들이 되니까 또 후배들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연계 과정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즉 교수법이지만
학생들의 어떤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라고 제가 거의 깨닫게 되고 그걸 누가 할까라고 해서 아 그러면 선배들이 조금 더 잘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선배 후배 관계를 내가 관계를 좀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재무관리 수업도 그렇게 진행했고요. 아까 엑셀 잠깐 보여줬는데 저도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저걸 활용해서 했었는데요. 저는 학부 때 학생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재무관리에 있는 모든 그림들을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해서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아까 말씀한 말코비치부터 시작해서 캐팸 그래서 제가 코딩을 다 짜주고 파이썬으로 그 옆에서 시연해주고 기말 레포트를 냅니다. 그걸 통해서 캐팸을 실제 데이터로 구현해서 저한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좋아하라는 건 아니지만 몇몇의 학생들 상당히 이제 재미있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무관리랑 교과목 딱 선입견이 있습니다. 2학년 때 저희도 가르치는데 딱 들어오면 제가 질문하면 아 이것만 피해가는 이것만 잘 넘어가면 내 대학 4년은 괜찮아라고 하는 학생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할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학생들은 좀 더 다가갈까라고 하는 게 또 하나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 PPT를 띄워놓은 거는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4년 전에 제가 핀테크라는 수업을 학부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4년째 가르치지만 지금도 제가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이제 경영학과에 있는 재무관리 학생들한테는 미래에 정말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지만 제가 전 세계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코세라에 제가 강의도 다 듣고 있는데 그게 비즈니스 스쿨의 MBA 과정에는 있지만 언더에는 아직 없습니다. 전체 과목이. 그래서 언더에 맞게 개론 강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지금 책을 하나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이유가 저도 느끼는 약간 좀 고백인데 잘 공부를 안 하고 있죠. 뭐냐면 여기서 아까 MIS에도 마찬가지인데 핀테크란 걸 MIS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낸스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우리가 얘기 안 하지? 저쪽에서 얘기하지? 근데 그걸 얘기하면 제가 가르칠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 내 입에서 그런 이제 약간 비겁함을 저한테 느끼고 그래서 일단 얘기하고 교과목을 만들고 해보자라는 시작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온 뭐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블라블라 이런 얘기들을 재무관리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입혀가지고 재무관리의 그 큰 기둥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엔 핀테크 하면 이게 뭐야라고 들어왔다가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하고 오히려 제가 사는 세상보다 학생들이 사는 세상이 훨씬 더 이 핀테크에는 좀 더 잘 맞는 옷인 것 같고 그래서 소통하기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이제 경영교육 혁신 세미나인데요. 저희가 학부 수업을 하고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제가 원래 PhD를 물리학에서 했는데요. 물리학은 항상 얘기하는 게 노벨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영학이나 경제학은 노벨상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궁금해서 제가 미국 가서도 연구년 가서 경영학 교수님들한테 야 너희들 노벨상에 어떻게 생각해? 되게 고민하고 뭔가 누가 나올까? 어떤 분야가 나올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에서 재무관리 수업이라는 아주 작은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영학에서 노벨상이 나오는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지금은 약간 경영의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경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과학의 주체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하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저희한테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과학에 한 단계 도전할 수 있는 챌린징할 수 있는 프로블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도전한다면 재무관리를 넘어서 뭔가가 우리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뭐 제가 이거는 이제 핀테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많이 얘기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교수님들보다 학생들이 좀 더 잘 적응하고
앞으로 웹 3.0 메타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공부해서 학생들한테 이것들을 좀 더 잘 좋은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 교수님 토론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충분한 발표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상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이상로입니다. 저는 그 재무관리하고 가장 유사한 옆집에 있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계학에서 다른 시각에서 좀 보길 원해서 다른 파트에서 좀 하기를 바라셔서 토론을 맡기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 평가를 쭉 해보면 좀 신기하게도 처음에 그 조교수부터 또 그 전임 교수, 조교수, 교수까지 점차로 강의 평가가 낮아집니다. 보통 보면은 3.7에서 3.5, 3.0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이거 에타가 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에타도 비슷하더라고요. 학교의 공식적인 평가, 저희 학교 평가는 조교수일 때 3.5, 부교수일 때 3.3, 그다음에 이제 교수 되면 3.0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해봤는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조교수 때는 내가 아는 것 플러스 모르는 것까지 다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되게 막 열성 있게 가르치고 부교수가 돼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칩니다. 교수는 돼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만 가르쳐요. 그렇다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면 강의 평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지냐? 그래서 이번에 이준혁 교수님 말씀하신 이게 그 EQ하고 IQ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거 분석했더라고요. 에브리타임에 있는 강의 평가를 전부 뽑아가지고 1등, 2등, 3등을 골랐는데 1등이 뭐냐면 수업을 성실하게 그리고 학생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1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수님들께서는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하시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전달은 그 교수가 하고 있는 되게 성실성이랄지 이런 EQ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레포 개념이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레포가 어쩌면 IQ보다 EQ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 걸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무차를 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이제 이준혁 교수님은 학생과 교수 사이의 어떤 레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 플러스 학생들끼리 레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혼자 오지는 않거든요. 혼자 오는 학생도 있지만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렇게 뭉쳐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레포를 형성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에서 아마 공부를 하셔서 그럴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바로 이제 강의가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이 걸립니다. 부모가 소송을 해요. 이 강의가 부실하니까 이 사람들의 그 교수의 페널티를 줘라. 그러면 이제 학장이 그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디펜스 방식으로 굉장히 그 강의 계획서에 디테일하게 많이 넣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준혁 교수님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그 재무관리에서 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BA2 플러스가 있는데 이 계산기를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처음에 오면 어떻게 접근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전혀 싼 게 아니에요. 55,000원 정도 나거든요. 계산기가. 근데 우리 분야에도 계산기가 일면 쌀집 계산기라고 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있는 건데
한 5만 5천 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뭘 하냐면 학생들 1학년, 2학년들을 가르쳐서 계산기 사용법을 처음 할 때 한 2주 정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쉬운 것 같은데도 운지법부터 해가지고 이 기능들을 쭉 익히면서 개념들을 약간씩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레포하고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다른 과에서 좀 그 학과 운영에 대해서 배운 게 있는데, 우리 각 과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공의 뭐 전문성이랄지 융합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교수님 자체는 융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대학의 물리학과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수업을 2년씩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하면서 자기가 강의를 했던 수업 자료를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전 사람이 뭘 공부를 했는지 다시 이렇게 리피드백 하면서 서로 그 전에 하신 분들이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이 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보통 한 과목을 쭉 하다 보면 EQ가 떨어지고 IQ만 높아집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요. 그런데 서로 처음 맡은 과목들은 자기가 모르니까 아는 거 플러스 모르는 거 해서 막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이렇게 강의 평가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각 과에서 그 베스트 티처라고 강의 잘하시는 분을 1, 2학년에 강의를 맡깁니다. 그래서 각 그 과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수 강사다. 그래서 1, 2학년을 맡기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그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방빼라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연락이 와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